2008년 2월 17일 밤 9시 25분경 오사카 하비키노시의 한적한 주택가. 한 자동차 한 대가 이 골목 안으로 진입합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원 최 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었어요. 최 씨는 후지이데라에 거주하고 있는 64살의 남성이었는데요. 이날 저녁 최 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여성을 차에서 먼저 내려준 뒤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서 한쪽 끝에 차를 세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주차를 한 후에 차 안에서 약 17분 정도를 머문 뒤에 주차장을 나와 여성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두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 씨는 그날 끝내 그 여성의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일본에 살고 있던 이 한국인 최 씨에게 도대체 이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실제 사건 이야기, 스릴러 영화 줄거리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 스토리 준비했고요. 이 중심 사건 이야기 후에 또 다른 사건 이야기도 한 가지 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맨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성을 차에서 내려주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최 씨. 차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뒤에 내려서 여성의 집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웬 괴한이 나타나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끔찍하게 당한 최 씨. 그는 흉기로 왼쪽 등을 찔렸고 이 칼이 늑골 사이를 관통해서 심장까지 찌르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사건 현장은 주변 역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택 등이 밀집한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아주 뜸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공격을 받은 지 20여 분이 지난 10시 5분경에야 한 20대 여성에 의해 발견돼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최 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출혈성 쇼크가 사인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했던 이 사고를 처음에는 금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단순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최 씨의 옷에는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가 주택가 골목길 위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할 그 당시 그 상황을 딱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어요. 최초로 최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그 20대 여성은 여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이 근처는 이웃밖에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두려워했대요. 흉기나 다른 단서도 전혀 없는 상황. 범인을 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살인사건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최 씨가 공격을 당했던 이 사건 현장으로 세 갈래의 골목길이 연결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즉각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이 현장으로 이어지는 골목 입구 주변 CCTV를 모두 분석해봅니다. 그런데 이 범행 전후로 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외부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범인이 이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경찰 역시 이 주민 중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 내부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면 그 골목 입구에 있는 CCTV는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물이나 추림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가 골목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보면 되겠죠. 경찰은 최 씨가 들어간 골목길 주변에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수거해서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번엔 누군가의 모습이 찍혀 있었을까요? 최 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성의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총 3번에 걸쳐서 영상 속에 포착됩니다. 모두 같은 인물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날 밤에 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각쯤 이 골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한번 해볼 이유는 충분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이 아주 좋지 않아서 찍혀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신체적 특징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대략 180cm 정도의 큰 키에 마른 체형의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주택가 골목 주변의 거주자 중 이와 유사한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대에 그 사람이 집 밖을 나왔었는지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동네 주민 중에 최 씨나 혹은 최 씨가 교제 중이던 그 여성과 갈등 혹은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혹시 없는지까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주택가 주민 전체에 대한 알리바이 확인과 탐문 수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건 발생 시각쯤에 들려왔던 웬 고함 소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 골목 인근 거주자의 증언인지 아니면 CCTV에 담겨 있었던 소리인지 혹은 둘 다인지 이게 기사 내용에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날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이봐 기다려 라는 화가 난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이 골목 안에서 울려 퍼졌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소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탐문을 펼쳐가던 경찰은 드디어 사건 발생 시각쯤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었던 남성과 비슷한 사람을 이 주택가 골목 거주자 중에 찾아냅니다. 최 씨가 교제하고 있었던 여성의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요. 48살의 야마모토 다카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딱 그 블랙박스 영상 속 사람과 비슷한 키에 마른 체형까지 아주 흡사했던 겁니다. 옷차림도 비슷했고요. 게다가 이 두 이웃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이 야마모토라는 남자는 약 9년 전인 2009년에 이 주택가로 이사를 왔었고 최 씨의 연인은 1년 전에 야마모토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집 간에 화분 위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 여성, 그 최 씨의 연인이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화분에 좀 햇볕을 쬐게 하려고 집 앞에다가 관엽식물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화분을 쭉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화분들이랑 식물의 그 늘어진 잎들이 이 옆집 남자 야마모토가 차로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 꽤나 방해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옆집 사람인 이 여성에게 화분을 좀 치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아니 우리 집 앞에 내 물건 내가 내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웃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잦아졌던 겁니다. 가끔 야마모토가 화가 나서 직접 화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으면 이 여성이 나와서 다시 그 화분들을 바깥쪽으로 옮겨놓고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죠. 누구 하나 참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고의인 건지 실수인 건지 야마모토의 차가 그 옆집을 지나가면서 이 여성이 집 앞에 내놓았었던 식물의 잎 몇 장이 차에 스쳐서 찢어지기도 했어요. 보나마나 이걸로 또 갈등이 생겼었겠죠? 또 야마모토가 이 여성의 집 창문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 씨가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연인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보아 최 씨 역시도 이 양쪽 이웃 간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이 옆집 남자 야마모토 역시 최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어요. 자, 외부 침입자가 아닌 동네 거주자로 신장과 외형이 비슷하고 거기에 이런 갈등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야마모토를 용의자로 특정하고는 모든 수사를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야마모토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고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변 수색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야마모토의 옷이나 소지품 어디에서도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야마모토가 정말 범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증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불빛이었는데요. 경찰은 최 씨가 차를 주차하고 살해당하기까지 그 한 20여 분 사이에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전등불이 2차례 켜졌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전등은 최 씨 연인의 집 앞에 설치돼 있던 센서등이었어요. 누군가 이 여성의 집 앞을 지나가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센서등 불빛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센서등 불이 켜진 각각의 2차례 직후마다 딱 그 타이밍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건 현장 근처 블랙박스 영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막다른 골목의 끝에 있었던 야마모토의 집과 최 씨가 차를 세운 주차장은 얇은 철조망 펜스로 막혀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남자가 야마모토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야마모토가 자기 집 앞에 숨어서 이 펜스 너머로 주차장에 있던 최 씨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를 습격하러 이동하면서 옆집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센서 등이 2차례 작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도 센서 등이 먼저 딱 켜지면 잠시 후에 야마모토로 추정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요.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화면들을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최 씨가 여성을 집 앞에 내려준 게 오후 9시 22분경이고요. 그 후에 차를 몰아서 골목을 돌아 나온 뒤 9시 25분에 차를 주차장 끝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 씨가 주차를 한 지 1분 40초 뒤에 최 씨 연인의 집 센서 등이 한 차례 켜졌고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골목에서 범인의 모습이 영상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최 씨가 주차를 한 후에 차에서 바로 나오질 않았죠. 안에서 뭘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16, 17분가량 차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최 씨가 차를 세운 지 7분 후인 9시 34분에 범인이 다시 현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로부터 9분 후인 9시 43분에 최 씨가 차에서 내렸고 그러자 곧바로 센서 등이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1분 후 최 씨의 비명과 함께 범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증거로 범인을 야마모토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사건 당일 저녁 시간대 행적에 대해 묻는데요. 야마모토는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9시 30분쯤에 난 집에 돌아왔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바깥에 차 소리가 나길래 이웃집에 누가 왔는지 잠깐 확인하러 나갔다 들어왔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이웃 여성의 집을 가끔 방문하는 이 최 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지 감시하려고 했었던 건데 자기 가족들이 싫어할까봐 그냥 산책을 나간다고 둘러댔던 거라고 해요. 평소 이 야마모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화분 갖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던 남편 야마모토에게 이웃하고의 일에 그렇게 너무 신경 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야마모토 자신도 이렇게 사소한 일로 자꾸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날 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기가 최 씨를 감시했다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분명히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는 차 소리를 듣고 나가서 최 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까지만 지켜본 거고 그가 차에서 계속 내리지 않길래 체감상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럼 혹시 당시에 집 밖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차를 세우고 나서 1분 40초 후에 자기 바로 옆집 센서 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 야마모토의 말대로 그가 자기 집 앞에 가만히 한 5분가량 서 있었다면 바로 옆집 앞을 지나가는 그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해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경찰은 블랙박스의 영상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와 센서 등 그리고 야마모토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사건을 재구성해보는데요. 이걸 야마모토의 입장에서 시간 순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마모토는 9시 22분에 차 소리를 듣고 집 앞에 나와서 최 씨가 9시 25분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걸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분 40초 후에 야마모토는 최 씨를 공격하려고 가면서 옆집을 지나갑니다. 이때 한 차례 센서 등이 켜진 거고 곧이어 9시 27분 블랙박스에도 첫 번째로 그의 모습이 찍히게 된 거죠. 야마모토는 이후 골목에서 최 씨를 기다렸는데 그가 계속 차에만 있고 골목으로 나오질 않자 집으로 돌아가다가 9시 34분 블랙박스에 두 번째로 모습이 찍힙니다. 그렇게 다시 자기 집 앞으로 돌아온 야마모토는 차 안에 있는 최 씨를 이렇게 몰래 지켜보다가 그가 차에서 내리자 또다시 옆집을 지나갔고 그때 9시 43분에 센서 등이 다시 켜집니다. 그리고 9시 44분에 비명과 함께 범인이 화면에서 지나갔어요. 야마모토가 범인이라고 추정하고 살펴보면 이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사한 신장과 체형, 주택가에 거주하는 인물인 점, 또 옆집에 사는 최 씨 연인과의 갈등, 처음에 거짓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를 지켜만 봤다고 진술을 번복한 거, 또 자신이 밖에 있을 때 옆집에 센서 등에 불이 켜졌지만 아무도 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모순된 진술까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야마모토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흉기나 지문, DNA와 같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이후 4년 동안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야마모토를 체포하고 사건 발생 6년 만인 2024년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 재판의 쟁점이 됐던 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먼저 첫째, 정말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라 이 주택가에 거주하는 인물일 것인가? 자, 검찰은 CCTV를 통해서 현장 접근이 가능한 3곳에서 외부인의 접근이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범인은 현장 주변 주택가에 거주하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그 3개의 접근 경로 외에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2군데나 더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벽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걸으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습이 찍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재반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그 2가지 다른 경로는 정식 길이 아니고 집들의 벽 사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다. 또한 벽에 바짝 붙어서 걸으면 밤이라서 굉장히 어두운 데다가 장애물이 많아서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2번째 쟁점. 블랙박스에 찍힌 인물은 정말로 야마모토가 맞는 것인가? 검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야마모토가 유사한 신장과 체형 및 옷차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야마모토가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너무 나빠서 인상착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그의 옷이나 소지품에서 혈흔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 블랙박스 화면은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3번째 쟁점은 야마모토의 진술 번복에 대한 점이었어요. 검찰이 야마모토가 처음에는 산책을 마치고 9시 30분 전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이다 라며 오히려 경찰이 야마모토를 범인으로 단정한 채 수사를 진행하느라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쟁점은 이웃 간의 불화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어요. 검찰은 최 씨의 연인과 야마모토가 화분 문제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야마모토가 차량에 뭔가 뿌려져 있었다고 하면서 이웃 여성이나 그녀의 연인인 최 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일종의 히스테리와 편집증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야마모토가 사건 당일 밤 최 씨의 차량을 목격하고는 그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면서 검찰이 옆집 여성과 야마모토 간에 있었던 약간의 그 갈등을 억지로 이 최 씨에 대한 살해 동기로 짜맞춘 거라고 반박했어요. 마지막 쟁점은 바로 센서 등에 대한 거였습니다. 검찰은 야마모토가 범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 센서 등이 켜진 시점을 언급했었죠. 범인이 야마모토가 아니라면 집 앞에 있었다던 그가 바로 옆집을 지나가는 범인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야마모토 자신이 옆집을 지날 때마다 센서 등이 켜졌던 거고 곧이어 블랙박스에 범인의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센서 등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자 변호인 역시 이 센서 등을 근거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야마모토가 사건 현장으로 나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옆집을 지날 때마다 각각 센서 등이 계속 켜진 거라면 왜 그가 사건 현장으로 갈 때만 센서 등이 켜지고 집으로 돌아온 2번은 안 켜진 거냐? 이렇게 검찰에 반문을 한 거예요. 아니 검찰의 말대로라면 야마모토가 최 씨를 노리고 나갔다가 최 씨가 오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다며 또 야마모토가 2번째로 다시 나가서 최 씨를 살해했다면 당연히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그럼 야마모토는 옆집 앞을 총 4번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에는 센서 등이 2번만 켜진 상태였단 말이죠. 변호인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들면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즉, 야마모토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흉기가 발견이 안 됐고 야마모토의 옷에서 혈흔 반응도 안 나왔으며 통행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더 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의 범죄일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정황 증거에서 마저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야마모토는 무죄라고 피력했습니다. 19차례에 걸친 재판이 모두 끝나고 2024년 9월 27일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판결 내용 전해드리고 나서 일본과 관련된 다른 유명한 사건 이야기 하나 또 전해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간접 증거의 상당 부분이 변호인의 주장대로 입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들 중에 다른 진입로나 방범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또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의 체형이나 복장이 피고와 일치한다는 점 등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인이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센서 등이 켜진 사항을 핵심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피고인 야마모토가 집 앞에서 최 씨를 5분여간 감시했다고 했는데 1차로 센서 등 불이 켜진 시점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 씨의 주차 후 1분 40초 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피고인은 집 앞에 있었는데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또한 17분이 채 되지 않아서 센서 등이 다시 켜졌는데 범인이 이 집 앞에 서 있던 야마모토에게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막다른 골목에 나타났다는 그 가정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를 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국 재판부는 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야마모토는 끝까지 나는 최 씨를 죽이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야마모토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너무 많다라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잔인하게 피살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실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당시 이 내용이 막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하기도 했어요. 최 씨가 정말로 자신의 연인과 갈등을 빚던 그 이웃, 야마모토에 의해서 보복 살인을 당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재판은 직접 증거 없이도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심증과 간접 증거들이 있었던 또 다른 일본 관련 사건들이 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박고수레 그리고 김영돈 사건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각각 다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결성이 있었던 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찾아갔던 유력한 용의자의 반응도 상당히 수상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피해자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1974년생 박고수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성년이 되자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후에 사토 다카시라는 이름의 남성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사토 다카시가 2016년 4월에 석연치 않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보통 이런 사건들의 스토리 전개상 그러면 혹시 아내가 범인인가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인 박고수레 씨마저 실종이 돼버립니다. 사라진 박고수레 씨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났던 게 한국에서 있었던 그녀의 외삼촌 장례식장이었는데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흘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던 거죠. 박 씨는 실종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그의 집과 토지 등을 상속받게 됐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혹시 이 다카시가 남긴 유산을 노린 누군가가 박고수레 씨를 해치거나 납치한 건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실종 전 박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었던 한 남성, 바로 이 씨였는데요. 그는 박고수레의 신용카드와 다카시의 신용을 도용하기도 했어요. 아주 수상하죠? 2016년 7월 6일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CCTV에 이 씨와 박고수레 씨가 나란히 타고 있었던 게 포착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는 박 씨의 차량이었어요.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어요. 이 씨라는 남성은 박고수레 씨의 신용카드로 3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용품을 사고 주유를 한 뒤 한 호텔에 홀로 투숙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씨를 1년간 미행하고 4번이나 체포를 했지만 살인과 유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해서 번번이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후쿠시마 법원은 이 중 절도만 인정을 했어요. 이 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씨의 수상한 행적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고수레 씨까지 다 관련이 돼 있었어요. 2008년 10월에 한국인 유학생 김영돈 씨가 실종이 됐었는데요. 2년 뒤 2010년 6월 그가 일본 미야기현 대나무 숲에서 사체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씨는 이 피해자 김영돈 씨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다가 영돈 씨가 잠시 바람을 쐬러 갔을 것이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도 영돈 씨가 성인 남성이기도 하고 이런 또 이 씨의 진술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씨는 영돈 씨의 유가족들에게도 실종 이후에 내가 영돈이를 만났으니까 사실상 죽었다고 할 수 없다. 영돈이는 살아있고 죽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영돈이는 그냥 고민이 많아서 가출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유가족들이 의심을 멈추지 않자 이 씨는 자신과 김영돈이 만난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하나 데리고 나타나는데 혹시 예상하셨나요? 그때 데리고 나온 목격자가 바로 박고수레 씨였어요.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박고수레 씨가 가지고 있던 한 편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당시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이 씨로부터 받은 48통의 편지를 한국에 남겼었는데요. 그중 한 편지에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씨와 박고수레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중간에 헤어졌다가 이 박고수레 씨 남편 다카시가 사망한 2016년 4월부터 다시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씨를 직접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편지를 딱 들이미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범인인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오사카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회사원 최 씨 사망 사건, 그리고 역시나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건, 박고수레, 김영돈 사건까지 간략하게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두 가지 다 아직 법원에서 확정이 났거나 범인을 정확하게 딱 확정 짓거나 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는데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센서 등에 관련해서 변호인이 주장한 거 있잖아요. 4번 왔다 갔다 한 건데 왜 2번만 불이 켜졌냐. 사실 그렇죠.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하면은 총 4번인데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지? 집 앞 갈 때는 옆집으로 통과했는데 올 때는 어떻게 센서등 안 켜지게 저 멀리로 돌아왔다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 센서등이 오히려 가장 의심스러웠는데 법원에서는 그 센서등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채택을 했네요. 아마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도출한 그런 결과겠죠. 그 길의 구조상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법원이 판결을 한 걸 텐데 저 정도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살인사건 범인을 특정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보통은 아무리 의심이 가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범인이어도 그래도 간접 증거밖에 없어서 형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수두룩백백이잖아요. 근데 요 최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제가 정확히 법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센서 등이 그만큼 정말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됐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사건들 쭉 들으시면서 야마모토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내용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 씨의 반응이 궁금하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거나 막 엄청 그러진 않았는데 편지를 딱 꺼내니까 그때부터 엄청 화를 내면서 당황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제스처를 보이고 했다더라고요. 얘기만 듣는 것보다 직접 딱 그 리액션을 봤을 때 사람들이 공통으로 딱 느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하고 느끼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 기사님께서 족발을 두고 가신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하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